안녕하세요. 저는 산전수전 다 겪어 감정이 무뎌져 버린 40대 여성입니다. 제 이름 석자, 한산주 중 가운데 선자 한문을 고울 선자를 쓰셨다는데 참 곱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곱다는 건 제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등바등 살았죠.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제 사연을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며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점은 양해 부탁하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사는 외동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매일같이 지독하게 싸우셨죠. 저희 친정아빠께서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 아빠는 가정에는 소홀하셨고 엄마랑 매번 큰 싸움을 하다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린 마음에 아빠가 없다는 게 너무 싫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아빠랑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는데 저는 죄인이 된 것 마냥 할 말이 없었죠. 특히 학교에서 가족을 그려보라는 미술 시간이나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게는 송곳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빠와 이혼을 한 후 딸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사는 엄마를 보니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하셨습니다. 보험 일도 하셨다가 화장품 방문 판매원 일도 하셨다가 급여가 센 거라면 뭐든 마다치 않고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 적어도 성공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인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가 저 때문에 실망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가정 환경이 이렇게 되니 저는 일찍 철이 들었고 또래 애들이 부리는 투정 한번 제대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었고 먹고 싶은 게 있었지만 늘 엄마가 사주는 거라면 다 좋다고 했고 차려주는 밥상은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인 걸 저도 느낀 거죠. 제가 웃으면 엄마는 더 행복하게 웃으셨고 제가 울면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 듯 아파하셔서 전 어린 나이에 눈물을 삼키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도 엄마 앞에서는 울지 말아야 되겠다고 홀로 다짐을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굉장히 좁은 동네였어서 옆집 저녁의 창거리가 오늘 뭔지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요즘 세상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의 이혼 소식은 바로 퍼졌고 늘 이웃들은 저를 보면서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이 슬펐던 거지 불쌍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 하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사는 엄마 밑에 순한 유리구슬 같은 딸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엄마에 비하면 목소리도 작고 조근조근 말하는 게 건들면 깨질 것 같다고 유리구슬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선주인데 이웃분들은 저를 유리야라고 부를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가 워낙 바쁘셨고 겹벌이에 쓰리잡까지 할 때도 있으셨는데 이럴 때면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저를 동네 분들이 걷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들인데 아쉽게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곤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게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니 저도 어린 꼬마에서 성인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취업해야 했지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재촉하지 않으셨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주야, 인생의 정답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바로 내 길이구나 하고 찾아가겠어. 선준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부담감 좀 내려놓고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봐. 그럼 생각 정리가 될 거야. 고마워, 엄마. 하루빨리 취업해서 급여 딱 받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내 길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엄마 말대로 천천히 생각해 볼게. 우리 딸은 무조건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선주 너도 너 자신을 믿어봐. 엄마는 제게 엄마이자 인생의 선배이기도 했기에 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엄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실적인 답변을 해줬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어지러운 머리가 정리가 되었죠. 엄마지만 참 훌륭하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엄마와의 대화 끝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천천히 진로를 생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구하던 중 때마침 저희 친이모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셨어요. 친이모네는 자식이 없어서 제가 조카이기 전에 거의 친자식이었습니다. 이모는 원래 저희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모부 회사 문제로 집이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저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이모가 드디어 동네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죠. 이모의 이사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모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싶었고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한테 얘기 들어서 알지. 나 그냥 다른 곳 말고 이모네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 야무지게 할게. 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라, 응? 이모야 좋지. 근데 선주야, 식당 일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 온몸이 아프고 매일 피곤하고 막 그래. 젊고 예쁜 네가 여기 와서 사서 고생을 하니? 그냥 카페 같은 곳에서 해봐봐. 아니야, 난 이모네서 할래. 시켜줘. 괜찮으면 이모야 좋지. 그럼 그렇게 해봐. 대신 중간에라도 너무 힘들면 꼭 말해. 알았어. 고마워 이모. 아니, 사장님. 그렇게 이모네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하셨지만 전 생각보다 그 일이 좋았어요. 이른 시간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온 후에 다듬고 손질하고 음식들을 하나둘씩 완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죠. 또 그걸 손님분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렇게 뿌듯했죠. 물론 음식은 거의 이모가 하시고 저는 겨우 보조에 홀서빙이 주 업무긴 했지만 말입니다. 괜히 계란말이 맛있다고 하면 속으로 그거 내가 뒤집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뿌듯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모네 식당에서 일하면서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꿈의 방향이 조금씩 잡혔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모처럼 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꿈이고 욕심이었을 뿐 현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받은 돈으로 소소하게 살아가는 정도였어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모도 엄마도 회사에 들어가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편견이 없으신 거고 욕심도 없으신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내미가 멋진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보고 싶으셨을 건데 제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줬던 참된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자 몸으로 혼자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기대치라는 게 있으셨을 건데 말이죠. 동네 식당이다 보니 대부분 이웃이 손님이었고 매일매일 얼굴을 보며 맛있는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기분도 들었고 대접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겹고 따뜻한 이모네 식당이 전 너무 좋았죠. 동네가 좁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딱 봐도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대체 누구지 싶었죠. 비밀이 없는 동네이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으면 벌써 소문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비슷한 그 남자가 꽤 잘생겨서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괜히 식당에 오면 거울 한번 쓱 보게 되고 립스틱을 한번 쓱 바르게 되고 용모를 단정하게 정돈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매일 편한 옷차림에 머리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쌩얼로 일을 했었는데 그 남자의 등장으로 전 화장이란 걸 하게 되었고 옷도 일하기엔 편하지만 최대한 예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역시 이모였고 제게 슬쩍 물어보셨습니다. 선주, 너 저기 저 총각 마음에 들지? 그래서 요즘에 멋 내고 다니는 거지? 에이, 이모도 참 무슨 소리야. 그냥 나도 꾸미고 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별 뜻 없어. 왜? 이상해? 너무 예뻐서 그렇지. 저 총각 여자친구 없는데. 그리고 여기 일하러 온 거고 오래 터 잡고 살 것 같던데? 그래? 뭐 그래봤자 나랑은 상관없지. 이모에게는 아닌 척했지만 오래 터 잡고 산다는 그 말을 들으니 전 아주 기뻤죠. 한마디로 짝사랑을 시작한 겁니다. 웃긴 건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서로 수줍어 말도 못하고 내내 짝사랑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이모께서 답답하셨는지 다리를 제대로 놔주셨고 저희는 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이런 말하면 너무 오그라들고 웃기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매일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죠. 심지어 동네의 또래 친구들이 하나 둘 다 위로 올라가서 너무 심심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꾸미지도 않고 이모네 식당에서 일만 하던 딸내미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상대가 또 마음에 쏙 들었던 엄마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인데 남편이 저희 엄마랑 이모에게 싹싹하게 너무 잘했습니다. 저희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정말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며 엄마랑 이모가 괜찮으시면 같이 보자고 먼저 말해주던 사람이었죠. 제게 엄마랑 이모뿐인 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부터는 남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었죠. 아,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문제없겠다. 이 나이에 시집가도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남편 덕분에 저희 세 여자가 행복하게 지내던 중 제게 다시 불행이 찾아왔어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그날 날씨와 들리던 소리, 풍경 등등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날은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이모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저녁에 남편과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늘 그랬듯 똑같이 굴러가는 날 중 하루였던 그날. 한창 바쁜데 제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바빠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보통은 한두 번 해서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끊을 텐데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전화를 할까 싶었어요. 느낌이 싸해서 일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김현자 씨 보호자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병원이라고요? 김현자 씨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오셨고 많이 위독하세요. 보호자분 얼른 와주셔야 돼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시끄러운 손님들의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빠져 있던 저를 막 흔들며 이모가 왜 그러냐고 물었죠. 너무 놀래서 눈물이 안 난 것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식당에 계셨던 이웃분께 뒷정리를 부탁하고 급히 이모랑 응급실로 향했고 고작 11분 사이에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엄마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본 엄마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데 너무 아파 보였어요. 많이 다치셔서 차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직 따뜻한 엄마 손을 부여잡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모는 옆에서 실신을 할 정도로 오열을 했는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 유일한 존재인 엄마를 보내야 했고 허망함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제 곁을 장례식 내내 남편이 함께 해줬습니다. 다들 급히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통곡을 하시면서 저를 끌어안고 불쌍해서 어찌하느냐고 하시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씁쓸한 미소지만 미소까지 보였죠. 저도 제가 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문객이 모두 빠지고 한산해진 새벽에 조용히 앉아서 엄마 영정사진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만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정신 하나 없이 혼이 나가버린 저를 대신해서 남편은 묵묵히 이것저것 도움을 줬고 그 덕분에 엄마를 무사히 잘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를 잘 보내드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엄마 흔적인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울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울지 못했던 거였죠. 바보 같지만 한 달 동안을 집에 콕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울면서 살았습니다. 이모가 찾아와도 남편이 찾아와도 혼자 있고 싶다고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했어요. 나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그냥 나 혼자서 엄마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줘.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혼자 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엄마 보내고 나면 훌훌 털고 예전 모습 되찾아서 다시 나올게. 남편과 이모에게 똑같은 말을 했고 그 뒤로는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다만 현관문 앞에 먹을 것들이나 생필품들을 자꾸만 사다 놓고 말이죠. 저를 이렇게나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역시 하루빨리 훌훌 털자 싶다가도 엄마를 보낸 그 충격이 쉽게 잊히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떠올릴 때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자마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내내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줄까 고민했다고 해요. 저도 정말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고 간절히 원했기에 늘 상상해보곤 했었는데 전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두려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집은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모두 계시고 저에 비하면 재력도 능력도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저희의 결혼을 반대당할까 두려웠죠. 저는 부모님께서 모두 안 계시니까 솔직히 반대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속내를 솔직하게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신이 프로포즈 해주는 순간을 정말 많이 상상해봤고 기다렸어. 그런데 지금 나 행복한 감정보다 두려운 감정이 더 앞서거든?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보잘것없고 부족하기만 한데 반대하지 않으실까? 나 너무 무서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제 제발 나랑 행복하기만 하자, 선주야. 부모님은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반대는 무슨. 하루빨리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너무 조급해서 바로 프로포즈 한 거야. 단 하루라도 빨리 너랑 살고 싶어서. 다 아신다는 게 사실이야? 거짓말. 날 왜 받아주셔? 내가 선택한 여자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남편의 모습을 보니 힘이 나기 시작했고 저도 바보 같은 생각은 접고 이럴수록 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지라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부모님과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제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들이라서 전 너무 놀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식사하는 내내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가벼운 이야기들을 꺼내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정도로만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 옆으로 오셔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품어도 친부모님들만큼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선주야, 이제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네 엄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동안 그 고통 다 견디면서 우리 부모로 와줘서 고맙다. 어머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원래 자식들 결혼하면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선주 너도 내 딸이고 만수도 내 아들이라서 혼수고 뭐고 싹 다 우리가 준비할 거니까 선주 너는 부담 갖지 말고, 알겠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야. 내 자식 품으려는데 이 정도 못할까? 먼저 가신 선주 너희 어머님께서 딸 잘 키워주셔서 그 감사는 의미로 받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결국 마무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역시도 곁에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며 가족이 되어줘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무래도 아빠 복도 없고 다 없는데 남편 복 하나는 제대로 있구나 싶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제사 음식 차리는 거야 식당에서 늘 음식을 대량으로 했기에 상관은 없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걱정이 되었죠. 또 제사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꽤 있는 편이었고 식구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손이 갈 길이 많긴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남편의 시부모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또한 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전 불평불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괜찮았어요. 제 결혼 생활은 꽃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외로운 저에게 정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 이모도 안심을 하셨어요. 제 곁에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계시니 더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홀벌이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었고 시부모님들께서도 밖에서 일하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이모네 식당에서 일하며 제대로 배웠기에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아침 식사와 저녁은 꼭 다른 메뉴로 든든하게 직접 손수 요리해서 먹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죠. 청소도 열심히 하는 편이긴 했는데 오죽하면 시부모님께서 직접 와보시고는 어떻게 먼지 하나가 없냐면서 대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제게 칭찬은 아낌없이 해주셨던 두 분이라 저는 그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죠. 마치 그간 힘들었던 제 인생과 삶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중 그나마 힘든 게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 제사 말고는 아예 없었어요. 제사도 음식을 대량으로 하는 버릇이 들어서 많이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스럽긴 했었죠. 이때도 제사를 앞두고 제가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남편 차를 끌고 마트로 향했죠. 남편 차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어서 노래를 들으려고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뭘 자꾸 잘못 눌렀고 그러다 내비게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는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언뜻 본 내비게이션이 이상해서 다시 켜봤어요. 그러자 근처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가 최근 목적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얼른 마트나 갈까 싶다가 뭔가 너무 이상해서 결국 차를 세우고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길 갈 일이 없는데 왜 갔을까 생각을 하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죠. 쎄한 느낌이 들어서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부는 각자 차가 있어서 서로 차를 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 차를 끌고 나온 걸 남편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공용으로 썼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외도 증거가 떡하니 차에 다 있었는데 제가 몰랐네요. 블랙박스를 돌려볼 필요도 없이 그냥 최근 날짜별로 매일매일 상간녀와 나눈 대화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침착하기는커녕 배신감에 너무 분노했어요. 아니겠지, 믿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와 상간녀의 목소리에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난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고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게 왜 불행만이 닥치는 건지 이건 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무작정 핸드폰에 남편 바람을 쳐보기도 하고 외도 증거를 쳐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남겨진 댓글을 보고 멍했습니다. 이혼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모른 척하라는 댓글이었죠. 이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상태였고 당장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글 속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블랙박스에 남겨진 음성을 따로 빼뒀어요. 그게 곧 바람 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테니까요. 집으로 올라가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제가 더 긴장되고 떨리던지요. 어떻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반복하다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사람의 탈을 쓰고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사랑하는 척 소중한 척 그동안 어떻게 연기를 했어? 나 당신 소름 끼쳐. 내 차를 왜 그러게 허락도 없이 타, 손주야. 그냥 당신은 조용히 이렇게 살아. 달라지는 건 없어. 솔직히 너 매일 행복하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안 그래? 다시 불행해지고 싶니? 기구한 네 팔자가 어디 가겠냐고. 너 완전히 미쳤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뭐 네가 어찌하실 건데? 이혼이라도 하시려고요? 나랑 이혼하면 뭐 해먹고 살게 너? 응? 또 뭐 너희 이모네 가서 서빙이나 하고 그러고 살려고? 야 선주야, 너 그냥 내 마누라라도 해야 편히 먹고 사는 거야. 아직도 세상을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들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편히 살지. 이혼을 왜 하겠냐고 막 그럴걸? 안 그래? 입 다물어.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 당신은 양심도 없어? 나한테 죄스러운 마음도 없니? 야,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뭐가 죄스러워? 오히려 네가 죄스러워해야지. 아무튼 잘 생각해봐. 그래도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야 뭐 나는 상관없고. 남편은 외도한 걸 걸렸는데도 제게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흥분됐지만 저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었죠.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고 속병을 앓다 보니 위병이 심해졌고 위경련까지 일으키다 순간 기절까지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숨이 너무 가빠오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있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과호흡 증상이었죠. 이렇게 제가 아프고 또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는 외박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으셨고 전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연기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도 너무 복잡한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또 제사를 지내러 가야 했죠. 제사 한번 지낼 때 친척만 해도 사람 수가 많은데 제가 모르는 친척분들까지 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몸도 안 좋았고 정신 상태도 좋지 않았으니 표정이 밝을 리가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은 내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어디 아픈 거냐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바보처럼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을 꾹 참고 몸살기가 살짝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제사 음식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원래 머리가 복잡할 때는 다른 일에 바쁘게 하면서 머리를 비우잖아요. 그렇게 부엌에서 전을 열심히 부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쪽에서 어떤 여자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 진짜 남편이 바람핀 걸 알면서도 여기서 호구처럼 전을 붙이고 있네? 멘탈이 대박인 거야? 아니면 거지근성인가? 남편 발목 꽉 잡고 안 놔주려고 그러나? 얼굴도 안 봤고 목소리만 들은 상태였는데도 딱 듣자마자 상간녀인 걸 알겠더라고요. 블랙박스 속 나오던 음성과 똑같았고 전 이성을 잃고 상간녀에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서 뭐하는 짓거리야? 당장 나가. 아이고 무서우라고. 저분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근데 사실상 지금은 내 남자 아닌가? 둘이 뭘 하긴 해요? 계속해서 절 비웃으며 약 올리는 상간녀에게 뺨을 한 대 쳐주려는데 남편이 딱 와서 막으며 말했습니다. 야 선주야, 동네방네 소문낼래? 너 그럼 완전히 호구라고 소문나. 어쩌려고 그래. 이만 가줄 테니까 지금 막 부친 그 전 좀 싸줘. 애가 네가 부친 전이 먹고 싶다고 해서 데려온 거니까. 네가 아주 미쳤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 지금 이러는 거야? 상간녀가 전을 먹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싸달라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데 이 떨리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괜히 머리를 쓸어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아버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눈치도 없는 남편과 상간녀는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죠. 오빠, 나도 오빠랑 결혼하면 저 아줌마처럼 저러고 살아야 돼? 난 싫은데. 아니지. 돈 주고 사람 써서 만들면 그만이야. 네가 그런 걸 뭐하러 해? 이 짐승만도 못한 걸들 이 다물고 싹 다 내 방으로 들어와. 한껏 저를 조롱하던 남편과 상간녀는 아버님의 등장에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가만히 멈췄고 둘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니 아버님은 강제로 둘을 방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까지 들어오신 후 제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있던 일들과 아직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제 말이 모두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제 옆으로 오셔서 손을 꼭 부여잡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그간 참고 살면서 기절까지 했다는 사실에 시부모님께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고 남편의 행실에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마구 치셨고 아예 밟아버리셨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 남편 옆에서 이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듯 언짢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상간녀를 보고 어머님은 이성을 잃으셨는지 상간녀 머리채를 미친 듯이 쥐어 뜯으셨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뜯으셨는지 손에도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 뽑혀져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울고 불고 그제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수, 넌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을 키운 적도 없고 앞으로 거둘 생각은 더더욱 없어. 그러니 저 천박한 네 새 와이프 데리고 나가. 대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쥐어둔 재산, 회사, 카드, 차 싹 다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아빠, 잘못했어요. 잠깐 미쳤었어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이혼할게요. 이혼하고 얘도 정리하고 조용히 여자 없이 일만 하면서 살게요, 아빠. 이혼을 왜 네가 결정하니, 민수야? 참 한심하다. 겨우 내 아들이 이 정도 그릇이었다니 내 죄다, 선주야. 얘는 나 없으면 빈 껍데기야. 난 오늘 아들을 버렸고 딸인 너에게 모든 걸 줄 생각이다. 안 그래도 저놈 경영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너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같이 하게끔 할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왔다고 생각하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당장 이혼하고 내 회사 네가 물려받게 경영 공부까지 전부 지원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해봐. 선주, 너는 해낼 거다. 그래, 선주야.
남들은 손가락질 한지언정 친딸은 아니어도 너 이제 내 딸이라고 했던 말 진심이었다. 나 너 이대로 떠나게는 못 둔다. 우리랑 같이 살자. 바람 한번 피웠다고 자식을 버리고 피도 안 섞인 며느리한테 재산을 주는 경우가 어딨어.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입 다물고 나가! 그렇게 남편은 정말 모든 걸 빼앗긴 채 쫓겨났고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시댁 근처에 제가 홀로 살 곳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지내며 공부를 했습니다. 경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밑바닥부터 다 공부했죠. 제가 친딸은 아니지만 친딸처럼 시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뿐 아니라 남편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들까지 제게 주셨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에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 놈은 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잘못을 다 떠안아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는 두 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온 힘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서 쉽진 않았지만 시부모께서 모든 지원을 해주시니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배신당하고 충격도 컸지만 마음의 상처쯤은 태연하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팔자라서 그런가 이런 것쯤은 가뿐히 넘길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주시고 최고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시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40대에 상상만 해봤던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들은 이제는 정말 제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웃긴 건 남편은 결국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버님께 모든 걸 빼앗긴 채 빈 껍데기로 쫓겨난 남편은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힘든 일은 또 하기 싫었었나 봐요. 그냥 거지꼴로 살고 있더라고요. 재력 있는 남자를 꿰어서 명품 선물을 척척 받아내던 개념 없던 상간녀도 결국은 거지꼴인 남편을 두고 떠나버렸고 그 이후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대낮인데 만취해서 올 때도 있었고 제정신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기도 했었죠. 그래도 한때는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인데 이제는 보안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출입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싶어. 당신 같은 초강지처를 버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응? 당신처럼 좋은 사람한테 상처 줘서 벌도 제대로 받고 있어. 나 인생 완전 망했어. 여보, 선주야. 제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유 불문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 응?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 선주야. 어때? 모든 걸 잃어보니까 피눈물이 좀 나니? 쇼하지 말고 당신답게 행동해. 회사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은 절대 다시 합칠 일이 없어. 알아들었으면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얼굴 너무 역겨우니까. 선주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잘 생각해봐. 응? 우리 뜨겁게 사랑했고 너무 행복했잖아. 당신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뭐였어? 행복하다는 말이었잖아. 내가 다시 행복하게 해줄게. 나 자신 있어. 제발 나 좀 믿어줘. 너란 사람은 욕할 가치도 없게 만든다 정말. 끌어내세요 당장. 그 많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애원을 하는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보안 직원들에게 끌려가게 했습니다. 속이 후련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별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제발 좀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랬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직원들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와 무릎 꿇고 빌고 발목까지 잡고 매달리는데 정말 이보다 더 추할 순 없었죠. 그래도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좋은 기억 하나쯤은 남겨주지 싶어 씁쓸하더라고요. 여기서 최악은 한 번 더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된 남편은 아예 퇴근하는 저를 기다린 거였죠. 그리고 퇴근하는 제 손목을 확 낚아채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진짜 왜 그래?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하지 마. 나 반성 정말 많이 했고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 내가 원래 그런 놈이라서 미안해. 응? 어려서부터 돈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귀한지를 모르는 철딱선이라서 그래. 제발 딱 한 번만 봐줘. 나 좀 봐봐, 여보. 넌 뇌가 없는 거니? 생각이란 걸 아예 안 하는 거야? 너 같으면 너랑 같이 살고 싶겠니? 나 당신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고 역하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말씀드릴 거야. 후회를 하든 반성을 하든 너 알아서 하고 사세요. 내 알바가 아니니까. 진짜 좀 제발. 나 혼자 거지꼴로 뭘 어떻게 살라는 건데. 그럼 돈이라도 좀 주든가. 어차피 당신이 누리던 거 다 내 거였잖아. 그 재산 네 거 아니잖아. 한심한 놈. 쓰레기통에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면 버렸지. 너 같은 놈한테는 100원도 아까워. 그게 정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뒤로 하고 차에 타는데 순간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순간 무섭긴 했는데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심 중입니다. 이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원래 사고를 많이 쳤더라고요. 여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유 있는 부모 믿고 참 개념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들도 단순히 바람을 펴서 내친 게 아니라 해도 끝이 없으니 딱 거기서 내치신 거였죠. 요즘은 자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고 하시는데 결혼이라면 징글징글해서 제 인생에 또다시 결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많이 행복해서 시부모님께 보답하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신다면 그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